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요, 누구와 누구의 세력 싸움이었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세력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세기 무렵 이슬람 세력인 셀추크 티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 순례자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요 밑에가 셀주크 티르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여기가 로마 가톨릭 세력권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리스 정교고요. 여기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뭘 자세히 봐야 하냐면 예루살렘. 저 여기서 아재개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안 할게요.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엄청 재밌는 건데 안 할게요. 예루살렘과 관련된 아재개가 있는데 안 할게요. 네, 어쨌든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세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티르크가요. 이 셀주크 티르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요.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근데 어쨌든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티르크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순례자들은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셀주크 티르크가 자꾸 통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 있었죠.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니까요.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의 교황에게 순례자 보호를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은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였거든요. 이 교황은요, 네,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로마의 교황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내걸고 십자군의 파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황이, 일단 여긴,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였다. 라고 합니다. 자, 로마 교황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내걸고 십자군의 파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을 하였고요. 서유럽 각국의 국왕과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키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때 거의 200년간 이루어졌어요. 거의 200년간. 한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어영부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일단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성지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단은 교황의 권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나 기사들도 전쟁 중 많은 피해를 입어서 세력이 약해져요.
자, 그리고 하지만 왕권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오케이. 한편 전쟁 과정에서 자연과학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전해지게 됐다. 이슬람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요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은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쑥쑥 듣고 아, 이거 배웠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말을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쑥쑥 지나가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우선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선 셀주크 티르크는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우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많이들 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셀주크 티르크는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의 황제가요, 로마의 교황에게 순례자의 보호를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이 교황은요, 우르바누스 2세가 오케이, 도와줄게 라고 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로마 교황은요, 예루살렘의 회복 및 교황권의 확대 욕구를 인했어요. 사실 이 교황은요, 우리의 예루살렘을 가져옵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가 원했던 건 교황권의 확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 그래서 십자군 파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 각국의 국왕과 제후들은요, 땅이 커졌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은 이제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왕들도 자기 나라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긴다면 많은 땅을 얻어올 겁니다. 그래서 좋다 하자.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상인들은요, 지중해 무역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은 돈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좋아했죠. 어쨌든 이 교황의 호소 및 기사, 농민, 상인들의 호응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몇 년간, 약 20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서는요, 우선 십자군이 졌어. 십자군 전쟁 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완전 떡 떨어졌고요.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제후와 기사들의 세력도 약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상하게도 왕권은 강화가 되게 됐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요. 자연과학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십자군 전쟁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은요, 그 이후부터 결과까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장원하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봉건제 생각나셔야 돼요. 장원제 기억나시죠? 장원제는요, 영주와 농노의 관계였습니다. 자, 봉건제는 위로는 주군과 봉신, 그리고 밑으로는요, 영주와 농노, 이렇게 그 관계가 기억나실까요? 근데 그 중에서 장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세기 무렵부터 유럽 사회는요, 농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상공업도 함께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상공업자들이 모여서 큰 시장이 생기면서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도시의 상공업자들은요, 동업조합인 길드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왕이나 영주에게 도시의 자치권을 사서요, 농민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영주에게 우리 도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우리는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치권을 사와서 우리끼리 완전 좋은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끼리 또 서로 동맹을 맺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화폐가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게 돼요. 화폐가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장원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영주들은요, 농노에게 노동력이나 현물 대신에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생기면서 이제는 일해주는 거 아니면 뭐 닭이나 달걀 바치는 거 대신에 돈으로 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큰 변화가 온 거죠. 뭐 때문에? 이 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변화했는데 어떻게 변화하였냐? 뭐 노동력,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기도 하였다. 자, 근데 이제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흑사병이라는 것이 14세기 중엽에 유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좀 비슷하죠. 인구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장원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은요, 농노들의 처우, 그러니까 농노들의 삶을 좀 개선시켜줬어요.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는, 야, 원래 그 전에 농노들은요, 이 영주의 그 장원을 벗어나면요, 마녀가 있을 것이고, 용이 있을 것이고, 엄청 막 되게, 우리는 이 밖을 나가면 안 돼. 이러면서 되게 생각이 좀 막혀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도 반란을 하게 되고요, 처지를 바꾸려 합니다. 이제 농노 신분에서 벗어난 자영 농민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 농민들이 많은 농노들이 도망갔다고 해요. 어쨌든 이 자영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장원은 해체되고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흑사병 인해서 장원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시작한다? 봉건제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업 기술과 함께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교통 편리한 곳에 상공업자들이 모여서 시장이나 도시를 성장시키게 되고요. 이제 도시 상공업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조직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나 영주로부터 돈을 주고 자치권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자치 도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도시 간 동맹을 구성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장원의 해체가 됩니다. 왜? 화폐가 이제 화폐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우선 농노들이 영주한테 돈으로 주게 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현물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돈으로 주게 되고요. 이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도 있지만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일할 농노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생각의 의식이 깨니까 반란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겠죠. 노동력이. 그러니까 영주의 장원에서 일할 농노의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들은 농노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줍니다.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반란 등으로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에 따라서 농노들이 해방되기도 하고 장원이 해체되고 봉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장원이 해체됐다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요.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은 떨어지고 왕권이 강화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상공업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위해서 중앙집권을 추진하는 국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죠? 국왕은 상공업자들의 지원으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었고요. 그리하여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됩니다. 배경이 마련되었던 것을 순서대로 생각하면요. 일단은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 후에 그 교황권은 떨어지고 왕권이 강화하니까 상공업자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다. 그리고 이제 막 재정을 튼튼히 하게 되니까 통일 국가로 선정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세력 확대를 이제 생각하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는요, 국토가 통일되고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백년 전쟁이 끝난 뒤에 왕위 계승권을 놓고 장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후에 교황권은 떨어지고 왕권은 강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상공업자들은 조금 더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도와주었죠. 그러면서 재정이 확보되고요.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됩니다. 근데 이때 그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얘네들이 왜 싸우게 되었냐면, 그렇지, 강화된 왕국을 바탕으로 세력 확대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 누가 이겼다고요? 프랑스가 이겼다고요. 프랑스가 이기게 됩니다. 프랑스는요, 국토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은 이제 백년 전쟁이 끝난 뒤에 왕위 계승권을 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쨌든 이 장미 전쟁이 끝나면서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랬죠? 일단은 왕권이 왜 강화되었을까요? 그렇죠. 교황권이 떨어지면서였죠. 장원이 해체되면서 이제 기사 세력도 약화되고 상공 시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공 시민들이 좀 더 성장하니까 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위해서 국왕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요, 관료제라는 것과 상비군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집권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력 확대를 꾀하던 프랑스와 영국이 충돌하게 되고요. 이 전쟁을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랑스는요, 국토가 통일되었고요. 이제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장미 전쟁은요, 우리가 영국에서 왕위 계승권 문제로 귀족들이 충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귀족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영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까지 배워보게 되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송나라의 건국과 문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 이제 중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